이제 솔리드의 마지막 객체지향 원리입니다. DIP,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그래서 관계를 뒤집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설명을 보면 뒤집는 거하고 저게 뭔 관련 있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Depend upon abstractions, do not depend on concrete classes.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말고 추상 타입에 의존하라.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서 위에 있는 애들, 인터페이스 이런 애들을 가지고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강아지 변수에 넣고 쓰면 안 된다. 펫에 넣고 써야 된다. 이것도 다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다양성이 필요할 때는 이 DIP에 충실하게 우리가 구현해야 의존 관계가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의존 관계를 줄이는 거고 그 의존 관계를 맺더라도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맺어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슨한 강한 연결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클래스가 의존해야 되는 다른 클래스 수는 적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클래스 간 관계는 고정되는 단점이 있고 나머지 관계, 나머지 객체 간 관계는 고정은 안 되지만 이 객체 간 관계를 우리가 맺어줄 때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상위 타입으로 맺어줘야 더 유연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고 의존 관계는 순환되지 않고 일방향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해야 OCP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왜 이 원리의 이름이 Dependency Inversion, 뒤집기냐? 그 왜 뒤집기의 의미는 뭐냐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클래스 관계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person이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존 관계가 성립하게 되겠고 person이 강아지를 알고 있는 거죠. 강아지는 person을 몰라요. 물론 알게 되면은 화살표가 여기에도 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표시되면 의존 관계가 바람직한 거가 아니에요. 일방향이 아니니까 양방향이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는 일방향이 돼야 좋고요. 우리가 의존 관계가 있으면 강아지가 수정이 되면은 얘도 수정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person이 강아지에 의존하면. 그래서 의존 관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면 이제 요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로 바꾸고 싶으면은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패스로 만들고 그 코드 안에서 또 new 덕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여전히 구체적인 클래스하고 person 클래스가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왜? 강아지라는 클래스가 person 클래스 정의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으면 그 순간 의존 관계가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세터를 쓰는 겁니다. 세터를 써서 패스를 받는 요거를 이제 생성자에서 설정해 주는 게 있고 생성자가 아니라 세터에서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person 만들 때 강아지를 객체 인자로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person 클래스는 강아지 객체를 유지하지만 강아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erson이 의존하는 건 뭐만 의존해? 펫만 의존하는데 실제 얘가 쓰는 건 얘네들 쓰는 거죠. 얘하고와 간의 화살표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뒤집어졌다라고 되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를 쓰지만 강아지를 의존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클래스를 쓰더라도 그 구체적인 클래스하고 의존 관계를 맺지 않고 쓸 수 있어야 유연한 의존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관계 주입이라 그래요. 디펜던시 인젝션. 저 개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 디펜던시 인젝션 형태대로 관계를 맺어줘야 됩니다. 저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에서 관계를 주입해 줄 수도 있고 세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둘 다를 보통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생성할 때도 맺어주고 되겠고 맺어준 다음에 진행하다 보면은 강아지를 유지하다가 또 다른 강아지를 유지할 수도 있고 강아지를 유지하다가 고양이를 기를 수도 고양이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바꾸더라도 person은 강아지나 고양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뒤집는 얘가 의존하다 이 화살표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디펜던시 인버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포함 관계죠. 포함 관계. 그럼 포함 관계를 우리가 활용할 때만 DIP 원리가 적용이 되냐? 그렇지 않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상속 관계에서도 관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뒤에 클래스 관계도가 안 나오네. 여기 보면은 여기에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B는 당연히 A에 의존하죠. A는 B에 의존해요? B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바스를 부르고 있어요. 바스를. 근데 바스는 선언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선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스를 실제 구현하는 건 누가 구현해요? 자식들이 구현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A는 뭘 호출하고 있어요? B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죠. B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살표가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어떤 애가 올지 몰라요.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수많은 애들이 A의 자식으로 올 수 있어도 자식하고의 의존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만 내가 실제 B에 있는 애를 사용하지만 A는 B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식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코딩하고 있지만 자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정상이죠. 왜? 자식이 뭐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든지 와도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관계에서 관계를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부모에다가 추상 메소드, 선언만 되어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부모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럼 그 애를 누가 구현해요? 자식들이, 하위 클래스들이 자기에 맞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프레임워크 방식이라고 그래요. 프레임워크. 그래서 얘랑 라이브러리라는 애랑 이제 비교가 되는데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필요할 때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워크 방식은 우리가 가져다 안 써요. 내가 만들어 놓으면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워크 방식이고 이게 이렇게 구현하는 게 프레임워크 방식입니다. 플러그인 방식으로 나는 B만 만들어. 그러면 내가 만든 코드를 내가 호출하지 않고 누가 호출해? 프레임워크에서 필요할 때 호출하는 겁니다. 자바 FX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써보면 알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서 내 걸 만들어요. 근데 나는 뭘 만들어? start라는 함수를 재정의해서 내 거에 만들어요. 그러면 이 start를 부르는 건 누가 불러요? 어플리케이션, 부모에서 불러요. 프레임워크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바 fx 클래스를 만들지 몰라요. 상속해서 만들어서 스타트에다가 내가 이 자바 fx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나타날 모습을 구현해 놓으면 그 시점 가서 init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타트를 불러요. 스타트는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그래서 내가 플러그인처럼 내가 만들어서 꽂아주면 잘 동작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에서는 관계를 뒤집고 싶으면은 요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뒤집는 방법은 두 가지. 포함 관계에서는 관계 주입을 이용하게 되겠고, 상속 관계에서는 추상 메소드를 이용하고, 호출할 시점은, 사용할 시점은 부모가 결정하고, 실제 뭘 할지는 자식이 만드는 그런 형태로 코딩을 해야 유연하게 코딩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DIP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객체지향 설계 원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 할리우드 원리가 방금 설명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원리예요. 할리우드 원리는 뭐냐면은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그 매니저하고 뭐 에이전트하고 그 배우들, 뭐 가수들하고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하고 배우들이 에이전트에 막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전화할게. 이 방식으로 동작을 한대요. Don't call us, we will call you. 내가 필요하면 너한테 전화할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 원리가 할리우드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방금 봤던 이 개념에서 바로 할리우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 원리는 DIP의 일부를 설명하는 원리예요. DIP에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할리우드 원리다. 하위 수준은 상위 수준을 호출하지 않고 하위 수준은 그냥 만들어 놓으면 상위 수준이 필요할 때 그냥 알아서 가져가다 쓰게끔 만들어야 유연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할리우드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위 수준, 하위 수준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상속 관계를 그리면은 위에 있는 애들이 상위 수준이고 밑에 있는 애들이 하위 수준인데 그게 꼭 상속 관계에서만 그렇게 해서 얘가 상위 수준, 하위 수준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상위 수준은 구체적인 요소가 아닌 애들은 다 상위 수준이에요. 문서가 있고 문서 안에 페이지들이 구성되어 있으면 문서는 상위 수준 애들이고 페이지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잖아요. 그럼 페이지는 하위 수준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위, 이게 그러니까 꼭 상속에서만 우리가 상위, 하위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상위적인 요소이냐 하위적인 요소이냐 그러면 이게 맺어지는 것도 상위는 상위끼리 하위는 하위끼리 맞으면 하위는 상위를 유전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이제 그 할리우드 프린시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객체지향 설계 원리로 제시되는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첫 번째가 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추상화해라. 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이거는 꼭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적용해야 될 원리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든지 간에 이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변할 수 있는 요소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고 변할 수 있는 요소는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확장이 충분히 쉽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이 순간만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나면 또 뭔가 거기다 기능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쉽게 넣을 수 있게끔 미리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부분이 앞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별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지 구분해 나고 별로 변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대충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이쪽 부분을 대충 만들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 타입에 의존하라는 건데 저거는 DIP 원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느슨한 연결에 선호해라. 이 느슨한 연결도
DIP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돼.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하면은 강한 연결이라고 그러고, 내가 구체적인 타입을 쓰는 게 아니라 상위 리모컨들을 쓰면은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요. 실제 내가 강아지를 쓰더라도 강아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쓸 수 있는 거죠. 난 펫만 알면 돼. 그러면 강아지도 쓸 수 있고 고양이도 쓸 수 있고 뭐 거북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지식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원리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데메테르 규칙이라고 그래요. 데메테르가, 저는 그리스나 잘 몰라서 하여튼 데메테르가 그리스의 여신인데 하여튼 데메테르 규칙이 있는데, 최소 지식 원리는 어떤 클래스가 알아야 되는 지식.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의존관계 수는 어떻게 된다?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줄여라. 그러니까 최소 줄여라. 그래서 데메트리 규칙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규칙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클래스는 뭐만 호출할 수 있어야 되냐면 O의 다른 메소드. 그러니까 O를 만들면 O에서는 자기가 구현한 나의 또 다른 메소드, 당연히 호출할 수 있어야죠. 문제 없죠. 그런 건. M의 매개 변수 객체의 메소드, M에서 생성한 객체의 메소드, O의 멤버 변수 객체의 메소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규칙들은 로, 데메트리,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law of Demetri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law는, 법은 어떻게 돼? 무조건 지켜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설계 원리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이블처럼 여겨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내가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게끔 코딩해야 되는 거지, 항상 무조건적으로 저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ISP 같은 경우도 무조건적으로 ISP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단일 인터페이스만 만들었으면은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룰들이 아닌 거고, 결국은 이 데메트리 규칙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연쇄적인 호출이에요. 연쇄적인. 비바 점프, 비바후, 이렇게 되는 애들. 근데 이렇게 연쇄적인 호출이라고 다 문제가 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 설명드리면, 비바 그 다음에 후예요. B의 바는 뭘 반환해줘요? A를 반환해주죠. 그리고 후는 그냥 되는 거네. 즉 여기서는 A 클래스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죠. 그렇죠? A 클래스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데 그 B.바를 부름으로써 A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A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프 햄은 없나 여기? 없으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A가 바를 호출했는데 이 A 객체에서 후를 호출해가지고 또 여기 없는 X가 나오고 그 X에 햄을 나오면은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인터랙션하고 있는 객체가 A 타입 하나 있고 X 하나 있고 이렇죠.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만드는데, 얘가 반환하는 게 this야. 또 얘가 반환하는 게 this야. 그러면 얘는 추가적으로 다른 애들과 호출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내 메소드를 연쇄적으로 호출하고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데메트리 규칙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호출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문제가 있는 코딩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호출한 거에 그 다음에 호출할 때 얘가 반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반환하는 것들이 막 다르다. 그러면 이 의존관계가 전체로 막 얽히고 설키고 너무 많은 의존관계,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코드들은 좋은 코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연쇄적인 호출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일부러 이 연쇄적인 호출을 또 즐겨가지고 프로그램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자바의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연쇄적인 호출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실 필요 있는데, 그래서 연쇄적인 호출이 무조건 나쁘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호출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다른 애들하고 구체적인 객체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상속 관계보다는 포함 관계를 선호해라. 뭐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면 상속보다는 포함.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모델링 할 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상속으로 모델링하는 게 좋은지 포함 관계로 모델링하는 게 좋은지 한 번쯤 비교해보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이세관계 성립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상속관계를 한다든지 아까 자바 라이브처럼 벡터를 상속해서 스택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포함 관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유연성은 올라가요. 확실히. 왜냐하면 상속 관계는 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코드 수정 없이는 다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포함 관계는 다양한 객체들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유지하다가 고양이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 유지하다가 뭐 햄스터 유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원리도 끝내고 이제 엔티 패턴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패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학습할 건 설계 패턴입니다. 설계 패턴은 코드에 나타나는 좋은 패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특정한 문제들, 설계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패턴들이에요. 그런데 이 코드에는 좋은 패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패턴들도 나타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엔티 패턴들은 뭔가 큰 문제와 관련된 패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 오류들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코딩 스타일, 뭐 이런 거예요. 코딩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티 패턴들은. 그래서 이 엔티 패턴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코드 냄새라고 그래요. 이 코드는 냄새가 난다. 이 냄새가 난다는 거는 뭔가 스타일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코드 냄새라고 하고 왜 그걸 코드 냄새라고 하는지 이해하고 나는 처음부터 코드 냄새가 없는 코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부 코드 냄새에 대해서 좀 정리해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이런 코드 냄새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그 코드 냄새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 어떤 구조가 또는 스타일이 안 좋아서 다른 스타일로 바꾸는 거를 리팩토링 한다 그래요. 리팩토링 한다는 거는 코드의 동작 자체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 리팩토링 하기 전이나 후나 코드의 동작 자체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뭐만 바뀌어? 코드의 구조나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코드는 더 클린 코드로 바뀌는 거예요. 깔끔한 코드로. 그래서 그걸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코드. 그래서 리팩토링 할 때도 여러분들이 코드 리뷰를 하고 여기서 냄새를 발견하면 그 냄새들은 어떤 식으로 리팩토링 하는 게 좋은지 배워서 리팩토링을 적용해서 그 코드 냄새를 제거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처음부터 코딩을 할 때 코드 냄새 없이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 냄새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살펴볼게. 우선 이런 것들을 살펴볼게요. 이해하기 힘든 이름. 그러니까 저런 게 무슨 그쵸? 그러니까 무슨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주석, 코드 중복, 긴 함수, 큰 클래스, 너무 작은 클래스, 데이터 덩어리, 긴 매개 변수 목록, 광역 데이터, 광역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코드 냄새라고 그래요. 줄기차게 아마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것들이 이제 코드 냄새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엔티 패턴 같은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기 좋을 것 같아요.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고 예제들이 있고 뭐가 나쁜지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주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석을 달지 말고 주석 달기 전에 뭐부터 해요? 코드부터 바꿔봐라. 우리가 주석 다는 이유는 뭐예요? 코드 자체만 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짰는지,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는 건데 그걸 주석을 달기 전에 뭐부터 해요? 코드부터 수정을 해서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만들게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을 달아야 되겠으면은 이제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쁜 설계 결과 때문에 주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여기서 요 밑에 있는 요걸 수정하면은 저것도 수정해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럼 이거는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여기 수정하면 저기도 수정하래. 그렇게 코딩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주석 자체가 설계를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시인하기 전에 코드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져서 주석이 달린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코드를 수정하면 모두 같이 수정해라. 주석도 같이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석이 이 코드하고 전혀 안 맞아. 그러면 오히려 코드를 읽을 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면 관련돼서 달아져 있던 주석도 수정된 코드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나쁜 주석은 언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석을 달기 전에 이 주석이 나쁜 설계 때문에 한 건 아닌지 내가 프로그램을 잘 못 짜서 달아놓은 건 아닌지 가독성이 또 더 좋게 만들 수 없는지 생각해보고 주석을 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코드 중복은 이제 빼야 됩니다. 코드 중복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함수로 모듈화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또 상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 구체적인 타입 대신에 상위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범용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코드 중복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드 중복이 나타나면 무조건 없애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 추상화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항상 작은 기능이라도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함수 자체가 가독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도 함수만 수정하면 되니까 여러 곳에서 그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면 더더욱더 모듈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 함수, 큰 클래스. 그래서 이렇게 함수나 클래스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얘기하는데 모듈들은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이 낮아야 된다고 합니다.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고 결합성이 낮아야 된다는 것은 의존해야 되는 다른 함수, 클래스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응집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역할, 하나의 기능만 해야 된다. 함수도 그렇고 메소드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듈화를 잘 해줘야 되고 긴 클래스면 쪼개줘야 돼. 쪼개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고 기계적으로도 쪼갤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쪼개더라도 요 자체 쪼개진 요 함수가 어떤 단위가 돼야 되겠지. 단위. 뭔가 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세 번째 주에서 다섯 번째까지 잘라가지고 다른 함수를 만드는 건 모듈화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반복문 하나를 빼서 어디다 만든다든지 뭐 그렇죠. 그래서 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항상 우리가 리팩토링 하는 습관들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내 코드를 리뷰해 놓고 이제 어떻게 좀 코드를 개선해 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차례 해보면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머릿속에 요거는 모듈화를 해 놓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듈화가 된 상태로 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응집성이 높아야 되겠고, 큰 클래스를 쪼개는 것들은 많이들 안 해보셨을 텐데, 큰 클래스를 쪼개는 방법들은 메소드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또 있는데, 메소드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 기능들 하는데 요 종류의 메소드들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얘를 빼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빼내면서 얘와 관련된 멤버 변수가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능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멤버 변수들을 보고 그 멤버 변수들 중에 어떤 특정한 애들이 묶여가지고 어떤 또 단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개념을. 그러면 그 멤버 변수를 새 클래스로 떼어내요. 그러면 또 관련 메소드들이 따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큰 클래스를 작은 여러 개의 클래스로 모듈화할 수 있고, 원래 긴 클래스는 메소드 수가 줄어들고 멤버 변수가 줄어들면서 이 멤버 변수를 뭘 유지하냐면은 그 새로 만든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해가지고 구현하게 되겠고, 여러 메소드들은 여기서 기능 없고 단순하게 그 메소드로 무임하는, 부탁하는 그런 형태로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긴 클래스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걸 쪼개보는 습관들을 길러보면 처음부터 쪼개진 상태로 만들게 돼요. 안 넘어가.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스. 아까 얘기한 거는 너무 클래스가 큰 경우고, 데이터 클래스는 너무 클래스가 작은 경우를 말해요. 데이터 클래스는. 그러면 너무 작은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돼? 덩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덩치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작은 클래스라는 것은 멤버 변수와 단순 게터, 세터만 있는 그런 클래스를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능을 옮겨오자. 그래서 뭐 X와 Y 좌표만 유지한다든지 SED 페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데이터 클래스가 되는 거죠. 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약 포인트 같은 클래스가 있으면 getX, getY, setX, setY 말고 뭔가 여기다가 더 넣는 거죠. 내가 다른 데 봤더니 일로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면 포인트 클래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클래스가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 데이터 클래스를 키우는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가 되겠고요. 물론 이 데이터 클래스와 관련해서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코드라는 것들을 또 도입했죠. 저거는 대표적인 또 데이터 클래스가 됩니다. 그런 데이터 클래스도 우리가 덩치를 키워주면 좋겠고, 자바에서 덩치를 키워주기 제일 매력적인 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넘, 열거형이에요. 자바는 열거형의 메소드나 이런 상태들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열거형을 키우게 되면 다른 그 열거형을 쓰는 클래스의 어떤 기능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코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의 해결책은 뭘까? 데이터 덩어리 해결책.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클래스를 코드 냄새라고 해놓고 데이터 덩어리 해결책은 데이터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덩어리는 뭐냐면은 늘 함께 따라다니는 애들인데 묶지 않고 별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를 쓰는데 포인트 좌표 쓰는데 항상 int x, int y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아요? 포인트 타입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버리면 뭐가 돼? 데이터 클래스가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스 코드 냄새니까 또 뭘 해줘야 돼? 덩치를 키워줘야 돼.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덩어리를 만나면은 데이터 덩어리를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고 데이터 클래스도 코드 냄새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 클래스를 이제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NT 패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다음 시간 학생들이 밖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NT 패턴이나 이 뒷부분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